저는 평생을 한복 공방에서 보내며 바느질과 함께 살아왔죠. 실과 바늘로 천을 잇듯 기억들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간직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장례식장은 여전히 국화꽃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발인을 앞두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제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죠. 단정한 외모에 품이 있는 몸가짐,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 제 시선이 그분의 왼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정장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보인 그 흉터. 초승달 모양으로 하얗게 자리 잡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 전 6살이던 제 딸 민채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놀이터 철문에 긁혀서 생긴 상처였는데 응급실에서 5바늘이나 꿰맸죠.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초승달 모양으로 흉터가 남았었습니다. 민채는 그 흉터를 보며 엄마 달님이 웃고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여성은 절을 마치고 일어서더니 다른 조문객들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음걸이도 뒤태도 어딘지 낯익은 것 같았죠. 설마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관이 연구차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초승달 흉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치던 시장에서 잃어버린 제 딸의 흉터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모양과 위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브이로그를 뒤져봤지만 그 여성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예의상 절을 하고 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딸일까요? 그날 밤 저는 30년 동안 정리해온 기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실종신고서, 사본,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써내려간 수첩들. 상자 가득 쌓인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그 초승달 흉터를 떠올렸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에서는 6살 민채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민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꾸어왔던 똑같은 꿈이었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다시 들여다봤죠. 거실 바닥이 온통 종이로 뒤덮일 정도였어요. 1995년 9월 15일 그 끔찍한 태풍의 밤을 기록한 신문 스크랩들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중앙일보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에서 의식 잃은 소녀 구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은 간단했어요.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6세 추정 여아가 구조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병원에 달려갔었는데 그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였어요. 담당 간호사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수첩을 뒤적이다 보니 그때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9월 18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문의했으나 환자는 이미 전원됨. 행선지 불명. 9월 20일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 없음. 9월 25일 입양기관 3곳 문의 모두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 등등.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온 작은 쪽지였습니다. 남편의 군복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 조각에는
보관함 27비라는 숫자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남편이 제게 숨긴 일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은행들을 찾아다녔죠. 첫 번째 은행에서는 해당 번호가 없다고 했고, 두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로 간 은행에서 드디어 27비 보관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테이프 한 개와 얇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입양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남편이 몰래 조사해왔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 입양 기관의 명단도 있었고, 당시 구조된 아이들의 명단도 있었죠. 연도별로, 연령별로 정리가 너무나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테이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라디오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곧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몇 년 전 목소리였을 텐데도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줘. 우리 민채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될 거야. 사랑해.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성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그 초승달 흉터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고 말이죠. 남편이 남겨준 단서와 제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브이로그에는 없었지만 장례식장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여성이 명함을 두고 갔다는 거였죠. 명함을 받아보니 바이오 기업 전략이사 류가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꽤 큰 회사더군요. 제약과 의료기기를 다루는 바이오 전문 기업이었어요. 류가온이라는 이름도 검색해봤더니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빌딩은 정말 높았어요. 로비에 선이 주눅이 들었지만 30년을 기다린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가진 로비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류가온 이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 접수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젊은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게 물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어요. 보안팀 직원이 나와서 정중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희가 전달해 드릴까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여성이 내렸어요. 바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분이었죠. 제 눈과 딱 마주쳤어요. 어머님, 혹시 지난주에 가온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남편 장례식에 와주신 분 맞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민채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며 입술 모양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온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보안팀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작은 회의실에 앉아서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랄 테니까요. 가온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고인과 의료용품 납품 관련으로 알게 된 사이셨는데 대신해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두유 알레르기가 있으셨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가온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도 두유는 못 마셔요. 우리 딸도 그래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채도 어릴 때 두유만 마시면 배앓이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었는데 콩 단백질에 반응이 있다고 했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실례지만 왼손목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의 질문에 가온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 뵙는 분이 너무 사적인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때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가온 씨를 부르더니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어머님, 혹시 허위로 가족관계를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서요. 이런 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로비를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는데 가온 씨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온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경계를 하셔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아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서. 만난 장소는 대학병원 1층 로비였어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가온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이 심장병이 있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아이가 아프다니. 몇 살인가요? 8살이에요. 할인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엔 정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가족들 검사를 다 해봤는데 맞는 사람이 없대요. 가온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랑 저, 그리고 시댁 가족들까지 다 해봤는데 안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검사해 봐야죠. 제가 맞으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가온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를 잘 모르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의 대답에 가온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검사부터 해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담당 의사를 만나니 비식별 검사를 제안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의사였어요.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유전자 적합성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검사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 방법이 좋겠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온 씨에게 충격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검사를 위해 체열을 하는 동안 가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왜 저희를 도우려고 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마음이 가서요. 어린아이가 아픈데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지만 아직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가온 씨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꿈에서는 6살 민채가 나와서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이제는 8살 할인이도 함께 나타나서 할머니 아파요라고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온 씨의 양아버지라는 분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신사분이었는데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제 딸에게서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인 말에 저는 당황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가온이는 30년 전부터 제 딸입니다. 지금 와서 생물학적 어머니를 찾는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가온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가온이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해외에서 이식받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가온 씨가 뭐라고 하나요? 가온이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당신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군 동기인 정호 씨를 찾아갔어요. 의사인 그분에게 보관함 열쇠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시더군요. 그 열쇠 말인가? 형이 나에게도 하나 맡겨뒀어. 정호 씨는 저를 병원 사무실로 데려가서 금고를 열어주었어요. 안에는 테이프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테이프를 들어보니 남편이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소방관, 병원 관계자, 입양기관 직원들의 목소리였죠. 1995년 9월 15일 밤 태풍 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여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6세 정도로 추정되었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임시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며칠 후 해외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죠.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아이는 왼손목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으로 꿰맨 자국이었는데 당직이었던 외과 의사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특이한 모양이어서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해외 입양은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당시 태풍 피해로 고아가 많이 생겨서 국제기구에서 긴급 지원에 나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은 충분한 신원조사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사해 왔다니.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 만약 언젠가 그 아이를 찾게 되면 이 자료들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꼭 DNA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린 답이 오늘 나온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차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집안을 서성거리기만 했어요. 병원에 일찍 도착하니 가온 씨도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제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가온 씨도 그런가 봐요. 네, 어젯밤에 거의 못 잤어요. 가온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담당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표정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아서 결과를 짐작할 수 없었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와 가온 씨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비식별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모녀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온이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3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99.9%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모녀 관계가 맞다고 봐야 해요. 가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유전자 모두에서 일치점이 발견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가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정말 제 엄마세요? 가온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채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30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가온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딸의 품이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딸의 따뜻함이었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깐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가온님, 할인이가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가셔야 해요. 가온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때 양아버지가 나타나서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뭘 더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양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너무 급작스러워요. 가온이, 천천히 생각해봐. 이런 큰 일을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 가온이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할인이가 우선이에요. 제 생물학적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양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지만 양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된 거예요. 저는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가온이를 사랑으로 키우셨을 테니까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을 위해 그리고 처음 보는 손녀를 위해 저는 기꺼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는 동안 가온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셨을 텐데 저는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했다니 다행이야.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민채의 환한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사진 속 작은 민채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왼손목에는 하얀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이때 놀이터에서 철문에 긁혀서 응급실에 갔었어. 5바늘이나 꿰맸는데도 흉터가 남았지. 가온이는 자신의 왼손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흉터요? 저도 어떻게 생긴 건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께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셨고, 그냥 어릴 때 다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초승달 모양이지? 민채는 그 흉터를 보며 엄마 달님이 웃고 있어요라고 했었어. 저의 말에 가온이는 흉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흉터가 엄마를 찾게 해준 거네요. 그래, 할인이도 너를 닮아서 예쁘겠다. 네, 정말 예뻐요. 아프지만 항상 밝게 웃어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할머니를 닮은 거네요. 그때 양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조용히 앉으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가온이가 놀랐죠.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태풍 때 구조된 아이라는 걸. 하지만 신원을 찾을 수 없어서 해외 입양을 진행한다고 했죠. 양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우리는 아이가 간절했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사실을 묻어두고 가온이를 키웠어요. 그럼 제가 구조된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가온아.
말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숨겨서 말할 기회를 놓쳤어. 가온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 가온아. 그리고 한소연 씨,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양어머니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가온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저는 양어머니의 손도 잡았어요. 할인이에게는 할머니가 둘이 생긴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온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깨어나시면 할인이와 함께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저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그 밤, 민채의 작은 손을 놓친 순간을 이제야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에는 가온이가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가온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엄마, 깨어나셨어요? 수술 정말 잘 되셨대요. 할인이는 어떻게 됐어? 제일 궁금한 건 손녀의 안부였어요. 수술 대성공이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드디어 할인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8살 꼬마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밝게 웃어주었죠. 가온이를 쏙 빼닮은 얼굴에 똘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다고 했어요. 할인이의 작은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요. 우리 할인이 이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으니 30년 전 민채의 손이 떠올랐어요. 똑같이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 저 태어나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정말요?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할인이의 말에 가온이가 부끄러워했어요. 가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렇게 불러도 정말 괜찮죠? 당연하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양아버지도 병문안을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할인이를 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체면만 생각했어요. 이해해요. 가온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족이 늘어난 건 좋은 일이에요. 할인이에게는 할머니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양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원하는 날 가온이가 저를 공방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엄마, 여기서 한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공방 안가득한 화려한 한복들을 보며 가온이가 감탄했어요. 그래. 평생 바느질하며 살았지. 너도 어릴 때 여기서 놀곤 했어. 저는 오래전에 만들어뒀던 작은 한복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7살 때 입을 거라고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할인이가 입을 수 있겠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작은 꽃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한복이었어요. 30년 동안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해뒀던 옷이죠. 가온이는 그 작은 한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을까? 기다린 게 아니야. 언젠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을 뿐이지. 남편의 기록 뭉치를 가온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를 찾으려고 쓴 기록이야. 30년간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써야 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말이야. 가온이가 기록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정말 죄송해요. 모르고 살았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야. 며칠 후 할인이가 퇴원해서 공방에 놀러 왔어요. 작은 한복을 입은 손녀를 보니
30년 전 민채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미소에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이 한복 정말 예뻐요. 공주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 엄마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엄마도 이런 한복 입었어요? 그럼 엄마가 내 나이 때 입으려고 만든 건데 못 입었거든. 이제 할인이가 대신 입어주니까 엄마도 기뻐할 거야. 가온이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할머니한테 고마하다고 인사해. 고마워요, 할머니. 저 건강하게 잘 클게요. 그리고 할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인이의 맑은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세대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죠. 창문 너머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온이 손목의 흉터처럼 환하게 웃는 달이었습니다. 그 달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민채 찾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